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전셋값 급등 등의 여파로 수도권 16개 시구의 시세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수조 원대 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심각하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에서 6%나 급감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2차전에 신세계가 출사표를 던져 롯데, SK네트워크스, 두산, 신세계 4파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일 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가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남, 서초 등 옛 버블7 지역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뎠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전세가 급등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의 수도권 시구별 3.3제곱미터당 시세를 분석한 결과 9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61개 시구 가운데 44곳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체의 26.2%인 16개 시구는 현재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구 가운데 17개구의 3.3제곱미터당 현재 시세가 종전 최고가의 90%를 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1,107만 원으로 전고점인 2008년 9월 1,157만 원의 96.7%까지 회복했습니다. 강서구와 관악구 등도 역대 최고가의 94% 수준입니다. 동작구는 현재 시세가 3.3제곱미터당 1,501만 원으로 직전 최고가인 2008년 8월에 1,503만 원과 불과 2만 원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금천구의 3.3제곱미터당 가격도 1,034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인 2008년 9월 1,035만 원의 턱밑까지 회복했습니다. 서울 지역 4개구는 올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마포와 서대문, 성동구는 현재 시세가 역대 최고가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매 가격이 덜 올랐고 전셋값은 높은 곳들입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역대 최고가까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동작구와 서대문구, 관악구, 마포, 구로, 송동구 등의 전세가율은 서울 평균 전세가율인 70.9%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28개 시 가운데 67.8%인 19개 시에서 전고점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곳도 10개 지역에 이릅니다. 광교와 위례, 동탄 등 신도시 개발 여파로 수원과 하남, 화성시의 아파트값은 지금이 역대 최고가입니다. 이에 비해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옛 버블7 지역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서초구만 역대 최고인 2011년 3월에 98%까지 올랐을 뿐 강남구는 현재 3,139만 원, 송파구는 2,280만 원으로 각각 2007년 1월 전고점의 87.7%와 87.4%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에 육박하자 전세의 매매 전환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 들어 집값이 올랐는데 상승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김혜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전세난에 따른 치솟은 주택가격 상승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하락을 점치며 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겠다는 수요층과 주택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은 고점이 언제 될지를 가늠하며 눈치 보기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까지 서울 집값이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까지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 기조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결혼 10년 차가 집을 가장 많이 삽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결혼이 30만 쌍에서 시작해서 한 37만 쌍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 디맨드가 이제 10년 뒤에 돌아오는 거죠. 반면 급증한 분양 물량으로 공급 과잉 우려감이 짙어지자 가격 둔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중심의 주택 가격들이 좀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17년 정도까지는 좀 유지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공급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량이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여력을 두고는 시기상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수요층의 경우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요 목적으로 정말 내가 집이 필요하고 내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분할 상환을 하는 그 부분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는 거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가 없어지거든요.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보면은 저는 지금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어떤 대출 자금들을 받기에도 유리한 시장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집값의 경우 2017년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수요자라면 본인의 채무 상환 능력과 지역 차이를 고려해 내 집 마련에 나서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수조 원대 부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법령을 적용해 특정 사업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채를 줄이는 등 한전의 경영 효율화에 이용돼야 할 한전의 보유부지 활용 사업은 2년째 전면 중단 상태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 남서울지역본부 부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아닌 3순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1순위였던 특수목적 법인업체, 즉 SPC인 A사는 사업 제안서에서 개발 총수익으로 6,300억 원을 써냈습니다. 반면 3순위였던 KB국민신탁은 이것의 절반가량인 3,500억 원의 총수익을 적어냈습니다. 총수익이 높을수록 한전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높은데도 한전은 3순위 업체인 KB국민신탁을 내정했습니다. 한전은 1순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로 SPC 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한전은 공모계획을 공표하면서 SPC 업체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입찰 도중에 명확한 이유 없이 SPC는 공모 참여 자격이 없고 신탁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다른 지역 부지 사업 선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습니다. A사는 지난해 7월 부산 울산 지역본부 부지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서에 1조 3천억 원을 써내며 단독 입찰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SPC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사를 탈락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SPC는 자격이 없음을 고지했다고 반론했습니다. 저희는 한전법에 따라서 위신탁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내버렸어요. SPC는 참여할 수가 없고 나중에 우선협상자 자격이 없어요. 이처럼 특혜 의혹과 소송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전의 20개 보유부지 활용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경영 효율화에 열심히여야 할 한전이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공공자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심각하게 부진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잠재 성장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수출액은 작년보다 4%에서 6% 줄어들어 6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수출 실적은 1,300억 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 등으로 수출 단가가 대폭 떨어진 데 따른 영향입니다. 네, 올해 한국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수출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심각하게 부진할 전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수출액은 작년보다 4%에서 6%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2012년 당시 마이너스 1.3%를 기록한 이후로 3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감소폭으로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13.8%를 찍은 이후로 최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3분기 수출 실적만 5년 만에 최저치인 1,300억 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수출은 1960년대 산업화 이후로 본격화되면서 80년대까지는 수출이 줄어든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출이 감소했던 적은 작년까지 딱 4번이 있었는데요. 외환 위기가 왔던 1998년과 그 여파로 경기가 악화된 2001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늘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수출도 감소했던 것이죠. 따라서 올해 한국 수출이 이렇게 급감하는 것은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3분기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감하는 이유가 중국발 경제 위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수출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유가 하락이 계속되고 또 공급 과잉으로 수출 단가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경기 부진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말 그대로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세계 무역 증가율이 작년 대비 1%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무방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두울수록 우리 수출도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경제의 성장세 계속 어두울 전망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한국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에 따르면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세계 경기와 환율, 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는 예전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유가 하락폭도 앞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의 핵심인 중국의 내년 성장률도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은 올해 6.6%에서 내년 6.0%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 일각에서는 내년에 5%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 둔화는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3.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면 우리 수출 부진도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올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한국 수출이 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 수출 상황도 좋아질까라고 한다면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세 둔화를 떠나서 수입 자급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도 서비스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수입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게 좀 여쭤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수출이 좀 회복될 기미가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도 세계 교역 부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들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은 수입 수요는 거의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세계 교역을 주도했던 중국이라든지 개도국을 중심으로 교역 위축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어서 네. 세계 교역 환경이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또 부진한 수요를 가지고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또 환율의 변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네. 수출이 하반기에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그러면 좀 해결을 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이 일시적인 어떤 경기 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세계 경제 성장 그리고 세계 교역 흐름이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에 해결되기도 어렵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작은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수출 부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세계 각국이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환율 경쟁 등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우리 환율이 과도하게 빠르게 절상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수출의 어려움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환율이 빠르게 절상되지 않도록 네. 좀 환율의 흐름을 완만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수출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연말 만료되던 서울 시내 면세점 세 곳의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신세계그룹이 오늘 입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시내 면세점 특허 입찰은 롯데, SK네트워크스, 두산, 신세계의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전쟁 두 번째 서막이 오른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늘 시내 면세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세계는 국내 1호 백화점이라는 상징성에 서울 중구에 있는 백화점 본점을 부지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7월 1차 서울 시내 면세점 전쟁에서 유력했던 신규 면세 특허권을 놓친 신세계는 이번에 기필코 서울 입성에 성공한다는 각오입니다. 신세계의 또 다른 경쟁자로는 일찌감치 신규 면세 사업 진출을 선언한 두산이 있습니다. 두산은 동대문 쇼핑의 상징과도 같은 두산타워를 입지로 내세웠습니다. 두산은 최근 동대문 상인들로부터 면세점 입점 지지 서명을 받고 있고 주차 공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면세점 두 곳을 운영 중인 롯데는 사활을 걸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특허가 풀리는 롯데 면세점 두 곳의 연매출을 보면 소공점은 2조 원, 잠실 롯데월드점 6천억 원 등 모두 2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면세점 업계 50%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는 이들 두 곳의 사업권을 무조건 지켜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정감사에서 롯데 면세점을 일컬어 서비스업의 삼성전자라고 지칭하며 자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롯데는 이번에 관세청에 제출할 사업 계획서에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키오스크 형태의 사이버 면세점을 설치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올해 1,000억 원을 들여 워커힐 면세점 내부를 새로 단장한 SK네트워크스도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워커힐 면세점 지키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등으로 주요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주식 펀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 2,692개의 평균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7.68%였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형 펀드 2,692개의 평균 3개월 수익률인 마이너스 4.37%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덩치가 가장 큰 중국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8.82%를 기록하면서 전체 해외 펀드의 수익률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유럽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4.62%를 나타내는 등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의 3개월 수익률도 줄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에 해외 주식형 펀드에 순유입된 자금도 지난 8월 1,523억 원에서 이달 245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 채용을 연초 계획보다 10% 확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개 주요 그룹은 올해 총 10만 3천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초 계획보다 채용을 늘릴 예정인 그룹은 삼성, SK, GS, 한진, 한화, CJ, 효성 등 7개 그룹입니다. 현대차와 롯데 등 6개 그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계획한 채용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6년에서 2017년 채용 예정 규모는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4.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 데이터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고 있지만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어르신 전용 데이터 요금제 7가지를 출시했습니다. KT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평소 음성통화 대신 데이터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사흘 뒤 청소년 전용 데이터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SK텔레콤이 T청소년 안심팩 등 부가 서비스를 요금제와 결합한 점, KT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진이를 무제한 개방한 점을 제외하면 두 회사 요금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이와 비슷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애당초 이통업체들은 데이터 요금제를 처음 선보일 때부터 월 정액, 데이터 제공량 등 기본 구조가 유사한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구직난에 정부가 시중은행 5곳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 해결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펀드 조성에 나섰는데요. 유명 인사들도 오늘 시중은행을 찾아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행사에 뜻을 모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어제 KB 하나은행을 필두로 오늘은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4개 시중은행서도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 희망펀드 모집에 나섰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 1호에 가입한 데 이어 각계 유명인사들도 청년 일자리 해결을 지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와 스포츠 영웅 허정무 축구협회 부회장은 서울 명동의 KB 하나은행 영업점을 찾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취업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공익신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우리가 기회를 마련했고요. 박세리 선수나 허정무 감독님을 모셔서 우리가 힘들 때 힘을 줬던 분들하고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명주 행장 등 그룹 관계사 CEO 11명도 영업점을 찾아 청년희망펀드에 솔선수범에 가입하는 등 정부의 청년 지원 사업에 뜻을 보탰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1,000만 원의 일시금을 청년희망펀드에 낸 데 이어 연봉 자진 반납분의 절반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구직난을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5개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부금의 15%, 기부금이 3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KB 하나은행 중 옛 하나은행 지점은 오늘부터, 옛 외환은행 지점은 24일부터 기부할 수 있고 나머지 4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했거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SK텔레콤이 전통시장에서 스마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K텔레콤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전통시장 스마트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스마트 배송 서비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무인 배송함에 집어넣은 뒤 자체 내장돼 있는 터치스크린에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배송을 신청하면 배송기사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과 화곡중앙 골목시장, 목삼동시장 등 3곳에서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 총수는 6,928명으로 이들 임원의 평균 연령은 53.5세로 조사됐습니다. 출생 연도별로는 51세인 1964년생이 673명으로 최다였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거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질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브라질 해알화는 어제 사상 최저인 달러화 대비 3.9791로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기온까지 크게 올라 마치 여름 날씨처럼 느껴졌는데요. 추분절기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낮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아침 제주도부터 시작되겠고요. 남해안은 낮부터, 그 밖에 전남과 경남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전북과 경북 남부 지역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3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서울이 31도까지 올라 50년 만에 9월 하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햇볕을 다소 막아주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 24도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서쪽에서 높은 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저녁 나절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남부와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8도,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대전 26도로 예상이 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금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추석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보름달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귀성길 소요 시간이 지난해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고속도로 귀성길은 토요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일요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